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40총성 마당극 제5막이 올랐습니다. 이 5막 마당극은 아무래도 이재명이가 주역이 될 것 같습니다. 5막 1장. 이제 이재명의 최후 항전이라고 할까요? 최후 결전이 시작됩니다. 일찍이 제가 이재명의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서 이게 이재명의 난이다 하고 규정한 바가 있는데, 이제 난이라고 한다면 이제 본전이 시작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본전투가. 우선 이재명의 최후 결전의 중심 테마를 두 개로 잡자면, 하나는 연방제적 침묵 의도를 부지부식간에 폭로를 한 셈이 됐고, 자기들로서는 비밀 코드로 가지고 싶어 했지만 이미 비례대표 선정 과정이나 그들의 정강 정책에서 이 사람들이 그쪽으로 간다고 하는 주장이, 보수 우파들의 주장이 전혀 허무맹랑한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이 야기하게 드러났습니다. 두 번째의 전략은 대장동 방탄입니다. 그러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살아남아야 하거든. 살아남기 위해서는 감옥수를 안 가야 하거든. 그래서 우선 대장동 재판을 질질 끌거나 움직이거나 그렇게 하는 방법. 이 두 가지가 이재명의 전략의 두 가지 가운데 토막이라고 생각하고, 전술적으로는 구체적으로 시스템 공천이라는 것을 걸어가지고 그 전에 자기에게 구속 동의안에 찬성을 했다고 알려진 31명의 비명 의원의 거의 전부를 숙청했습니다. 그 중에 뭐 몇 사람, 한두 사람 예외가 있었는데 거의 전부를 숙청했고, 덕분에 이재명의 성에서 쫓겨난 그 숙청된 사람들은 갈 곳이 없어서 방황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 아마 그중에 상당 부분은 이미 성을 떠난 이낙연 캠프로 들어가서 성문 열어줄 것을 기다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요. 또 하나는 쫓아낸 대신에 이재명에게 아주 좀 목숨을 걸고 우정을 과시하는 친명 전위부대 조국 부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차마 성 내로 집어넣기는 곤란하니까 성 바로 밑에다가 우호적인 캠프를 하나 치도록 마련해서, 위성정당도 아니고 위성정당이 하나 있고 그 옆에 위성정당의 위성정당이라고 할까, 그렇게 만든 성박의 진지를 마련한. 그래서 이 전쟁이 이재명의 주역에 거기에 북치고 장구치는 조국 혁신당,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미 벗어나서 좀 멀찌감치 자그마한 성체를 쌓아가지고 반격을 불사하는 자세를 노리고 있는 이낙연의 새로운 미래. 이낙연이가 주장하는 새로운 미래는 민주당 간판을 가지고 있는 저 큰 성을 이재명이가 망하게 될 경우에 다시 진입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고, 조국은 이재명이가 망하지 않아도 어차피 그 자리에서는 물러날 것 같으니까 그 다음에 그 자리를 아주 자연스럽게 접수하겠다 하는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둘이가 목표는 같지만 이해는 아주 정반대입니다. 우선 이 두 가지 전제하에서 보자면, 오늘 현재 이낙연의 새로운 미래는 앞으로 상당한 그 새 불림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재명이가 그냥 현역을 거의 다 잘라버렸으니까 그 사람들을 처음에는 좀 페인트 모션하고 어디로 갈까 고민하고 어쩌고 하다가 또 정치를 안 하면 그 몸살이 나는 사람들이거든. 명분만 있고
가나다라는 희망만 있으면 물론 쫓아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낙연 쪽으로 가리라고 생각하고 현역은 아니더라도 전병문이든가 전병훈의 문재인 정권에서 그 정무수석을 했던 전병민 의원이 3,200명의 당원 신입 당원을 들고 광주의 그 무슨 대회에 참석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해서 앞으로 그런 건 많이 늘어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낙연 대표에게 지금 남아있는 과제는 지금 광주에 7개인가 하는 그 선거구에서 전부 다 잘라버렸거든요. 이재명이에요. 민영배 한 사람만 놔뒀어요. 민영배가 왜 거기에서 목숨을 이어가는지는 여러분에게 설명 안 해도 대부분 사람이 알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장 탈당해서 돌아오고 뭐 그런 그 정치적인 쇼를 벌린 주역입니다. 그래서 민영배에 대한 얘기는 뭐 지금 시간이 아까워서 그만두고 아무튼 나머지 6명이 선거법상 그 자리에 자기의 선거구에서 무소속으로 나올 수는 없습니다. 탈당을 해서도. 다른 선거구로 옮길 수는 있는 겁니다. 무소속 혹은 또 다른 정당의 간판을 가지더라도 자기가 했던 그 지역구에서는 출마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전남대학교 총학생회장을 연이어서 했다는 광주 북갑인가 부울의 누구야 송 누구죠? 찾아봐요. 하고 또 김승남 고흥보성의 김승남 두 사람이 다 그 고흥 친구입니다. 송갑석 의원과 김승남 둘이가 전남대학교 총학생회 선후배고 그리고 같은 고흥 출신입니다. 근데 김승남 의원은 지금 고흥이 포함된 고흥, 보성, 장성 이렇게 큰 지역구에 현역 의원을 하다가 이번에 탈락됐고, 송갑석은 지금 광주 북울인가 북감인가 그쪽에서 탈락이 됐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을 이렇게 바꾸면 되는 거야. 송갑석을 고흥으로 오게 하고 김승남을 광주로 바꾸고 이런 그 교차 배치가 지금 상당히 성황을 이루고 있는 걸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 이제 조국은 사람들을 깜짝 놀랄 만한 그 강세를 보였어요. 뭐 저 14%도 있고 24%도 있고 대충 한 17, 8%의 그 지지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건 굉장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 비례 3번에는 자기의 딸 조민 그리고 비례 4번에는 자기를 열심히 지지했던 신장식 변호사 이렇게 해놨는데 비례 1번과 비례 2번을 누구로 할지 정하지 않았는데 비례 2번은 자기 자신이 가겠죠. 비례 1번은 또 깜짝 놀랄만한 여성 후보를 하나 발탁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조국이면 좋게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치적인 어떤 그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선거 판도가 많이 바뀝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정반대 저 강 건너에서 대진을 펼치고 있는 국민의힘은 상대적으로 좀 조용합니다. 그리고 꼭 긍정적인 평가를 한다는 건 아니지만 비례대표를 뽑고 이런 것도 비교적 크게 말썽이 없고 자기들이 만드는 위성정당 비례대표 외에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좀 끼어들어서 예를 들면 조국이처럼 좀 끼어들고 싶어 하는데 그건 뭐 별로 관심을 안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위 자유민주를 주장하는 소위 중소 정당들이 국민의힘에 좀 실망하고 배신감도 느끼고 좀 그러는 것 같은데 요새 뭐 자기들 나름의 이제 보따리를 챙겨가지고 뭐 긴 행랑을 챙겨서 떠날 그런 준비를 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과정에서 정광훈 목사 쪽이
그래도 상당한 세력을 가지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누구야 이낙연의 새로운 미래는 어제 그제로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16만인가 17만의 새로운 당원이 있다는 것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좀 아마 조만간에 한 20만 원 쉽게 되리라고 생각하고 정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자유통일당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몇십만 원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문제는 이 사람들의 고민은 그렇게 당원 수가 많다고 하는데도 일반 정당 지지도의 여론조사나 아니면 비례대표 뽑는 데 나오는 여론조사가 안 떠요, 이게 기막힐 단 1%도 뜨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들의 어떤 문제점이 있어요. 이게 제대로 표를 누가 얼마나 찍을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회의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저께 요청에 의해서 장경론 목사하고 제가 생애 처음으로 커피를 한 잔 마셨습니다. 그동안 개인적인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 따님 장하나 목사, 그도 목사입니다. 목사가 이낙연의 새로운 미래 쪽에 입당을 해서 대전 유성구에서 이상민 의원하고 한번 대결을 하려고 펼쳤는데 그게 좀 여의치 않았던 모양이에요. 거기에 다른 사람을 새로운 미래에서 뽑았어요. 어떤 여성을. 그 여성 이름은 내가 설명할 거 없고. 그래서 다시 자유통일당으로 이제 들어오겠다는 오늘 입당 발표를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아직 보도가 안 나왔죠. 혹시 그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정광훈 목사 쪽으로 보자면 어저께 홍수환 그 박싱 선수 있죠? 4번 다운했다가 마지막에 결정적인 한 방 쳐가지고 세계 챔피언 된 엄마 나 챔피언 먹어서 하는 말로 유명한 홍수환 선수가 입당을 했어요. 아마 이 사람이 비례대표 2번을 차지할 것 같고 1번은 이화여대학교 법률연구원 법학연구원의 원장을 하는 정현미 교수가 아마 내정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장경동 목사의 부녀는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게 좀 애매해요. 애매한데 전하나 그 목사가 들어가서 3번에 배치될 수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4번은 장경동이 하는지 어쩌냐, 부녀가 다 하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그쪽에서는 3번까지 될 것인가 하는 회의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우물쭈물하고 있는데 오늘 입장 발표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장 목사를 제가 처음 뵀는데 사람이 후덕하고 널찍하게 하고 넉넉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약간의 정광훈 목사하고 무슨 이낙연 미래당과의 접촉 관계에서 약간의 불협화가 있었던 것은 잘 해결된 것처럼 보여서 잘 해보시라고 덕담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훈도를 하고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해서 그냥 덕담으로 보고 제가 거기에 참여하는 것은 땡큐 but no 땡큐 이런 말 있죠. 말씀 고맙지만 나 별로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광훈 목사하고는 얼마 전에 제가 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설전을 벌인 적이 있는데 그때도 얘기했지만은 저는 그를 인간적으로는 오래전에 용서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아직 화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선거 기관이니까 선거 잘 하고 난 다음에 또 생각하기로 하고 하여간 파이팅하고 잘하시기를 바란다. 그랬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그 다음에는
오늘 오후에 벌려질지도 모르는 올드보이들 전주에 방금 옵션 정동영 의원과 해남 진도반도의 박주원 전 국정원장, 이 두 사람들의 경선 문제는 오늘 오후 밤 9시에 발표한다고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의 그 시스템 공천으로 봐서는 여기도 좀 위험하지 않나 하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워낙 아주 가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박지원의 경우에는 그동안 그냥 이재명에 대한 명비 의청가를 사정없이 많이 불러대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이낙연에 대해서 악담도 막 해가면서 너는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날 것이다 하고, 엊그제는 이낙연의 무슨 믿을 수 없는 무슨 혐의에 대해서 그거 공개하라고 막 공격을 하고 해서, 이 사람이 공천 받기 위해서 사력을 다하는구나.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기도 현역 윤갑석 의원인가? 해남 현역 의원하고 지금 경선인데, 그 해남 윤 씨가 세잖아요. 윤선도 후예입니다. 그래서 만만치 않은 모양. 윤관석 의원도 크게 무슨 흠이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해남 사람들이 약간 상대적으로 조금 눈아래로 보는 완도 진도는 섬이라고 좀 깔아뭉갭니다. 요새는 안 그러겠지만 옛날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노력을 무지무지하게 많이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만,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앞으로 두고 봐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박지원 씨가 당선이 됐을 경우에는 윤관석이라는 사람도 또 자기 현장에서 공천을 떨어진 셈이 됐기 때문에 이 사람도 무소속으로 나오려고 하는데 해남에서는 못 나와요. 못 나오기 때문에 또 어떤 방법을 취할지, 또 거기에다가 이낙연 쪽에서 새로운 미래로 또 강력한 사람을 하나 내세울지 그건 잘 모릅니다. 앞으로 그 재미있는 조합이 형성되리라고 보고, 전라북도에서는 김성수 의원하고 정동영 전 의원 대결인데, 최근에 여론조사에서는 정동영이 조금 꿀린다는 평이 있었습니다. 한 1, 2% 떨어진다는 얘기인데, 그렇지만 그 관록이는 막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튼 만약에 두 사람이 다 경선에서 이기는 경우에는 그래도 전라북도에서 이재명의 선거대책위원장 같은 것도 하고 상당한 부흥을 일으키는데 기여할 겁니다. 그런다 만약에 그 사람들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둘 다 떨어지는 경우에는 이제 이 전라남도와 광주 그리고 전라북도 여기에서는 이재명의 세력이 과연 종래의 지지도를 확보할 수 있을런지 심각한 문제가 제기될 겁니다. 왜? 거의 현역이 다 그 이재명 반대로 돌아섰는데, 아무리 이재명 씨의 더불어민주당이 세력이 세다고 할지라도 그거 감당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호남은 이재명에게서 벗어나는 새로운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저는 재미있는 것은 종료할 때 꼭 지침이 납니다. 이 종료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건 두고 봐야 할 문제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이재명과 이낙연과 조국 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세 사람의 인간관계가 이번 총선의 판도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으로 보자면 큰 성을 하나 이재명이가 차지하고 있어.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성인데, 거기서 이거저거 잘 맞지 않아가지고 아예 이낙연이나 장수는 일군의 지파를 끌고 이미 그 성을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저 지평선 어디 근처에 또 성을 캠프를 하나 만들어서 반격의 기회를 쳐다보는 입장이고,
이낙연의 여러 가지 전술 정량 중에서는 방탄 저지해라. 그것이 간판입니다. 정당을 개인의 방탄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중요한 전략 중 하나고. 그리고 이제 이쪽에서 새로 후원 부대로 온 조국 혁신당은 차마 당 안에 합당시키시는 곤란하니까 옆에다가 캠프를 하나 만들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언젠가 하여간 그 이재명 그 성을 서로 차지하겠다가 딱 벼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재명도 칭찬하면서 이재명과 저 크게 싸움을 벌이는 저 한동훈 캠프에 대해서 계속 공격을 드론을 날리는 거야. 소위 말해서 한동훈 특검하겠다, 뭐 하겠다, 막 그렇게 세게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아마 이번 선거에서 홍보전에 있어서는 아마 이재명 캠프 그 범 캠프에서는 조국이가 홍보전에 최첨단을 차지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고, 반대로 이재명 가지고는 안 된다 하는 캠프는 이 한동훈보다는 오히려 이낙연 캠프에서 더 실감 있게 캠페인을 전개하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만약에 이제 이낙연 캠프의 사람들이 아주 졸전을 해가지고 그냥 아주 그냥 겨우 명맥을 유지할 정도로 당세가 빈약해져 버린다면 이낙연의 그 개인적인 그 어떤 야망, 언젠가 대권에 한번 도전해 보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것은 사실상 많이 없어질 것 같고, 그리고 자기가 크게 이긴다면 대권의 꿈을 노릴 수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는 조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국도 언젠가는 이낙연과 대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낙연은 52년생이고 조국은 65년생이야. 한 12살 터울이 지낸데 서울법대 손해배가 언젠가 붙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재미있는 상상이면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조국의 문제는 뭐 비례대표로 당선이 확실시 됩니다. 2번 정도 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느냐. 지금 고등법원까지 2년 유죄 판결을 받았단 말이에요. 남은 것은 대부분만 남아있는데 4월 10일 총선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국회가 개원할 때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텀이 비어 있어요. 그때는 정식 국회의원이 아니야. 당선자 신분이에요. 그러니까 당선자와 국회에서 선서를 하는 정식 의원과는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당선자 시절에 대부분의 확정 판결이 나와서 징역 2년이 난다면 그는 그냥 감옥 속에 그냥 가는 거야. 그렇게 돼버려요. 그리고 뭐 당선 여부가 무효가 돼버리거나 이럴 겁니다. 왜냐면 뭐 일정한 이상의 선거법 위반이나 일반적으로 그런 것을 건너면 모든 게 무효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일단 국회의원 직을 선서를 하고 난 다음에 대부분의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에는 또 달라져요. 감옥수를 가겠지만 그 다음에 뭐 석방하라 마라 해갖고 또 그 직을 면직하는 문제가 또 생깁니다. 그러니까 조국이라는 젊은 야망 높은 정치인에게는 앞으로 첩첩산중의 파란만장한 정치적 장래가 그건 앞에 놓여 있어요. 앞으로 그것을 조국이 어떻게 뛰어넘고 극복해 가는지도 상당히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의 하나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동훈 쪽으로 좀 가자면, 한동훈은 뭐 자기가 출마를 안 하니까 마음이 편하죠. 그리고 큰 소리 꽝꽝 칠 수가 있죠.
근데 이번에 그 도태우 변호사 공천에 5.18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다고 해서 막 잘라버린다 난리 법석을 하다가 간신히 턱걸이에서 올라갔어요. 도태우가 원래는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5.18 문제에 대해서 좀 네거티브한 발언을 해서 그것이 혹시 광주 유권자나 5.18을 좀 규정하게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유권자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는 않을까 해서 아마 문제를 삼았던 모양인데,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도태우에 대해서 난리 법석을 치는 것 때문에 광주 문제에 대해서 진정한 접근을 하고 진지한 접근을 해서 광주의 진정한 5.18을 구현하기를 원하는 상당히 많은 자유우파 유권자들에게는 상당히 실망을 했어요. 윤석열에 따라서 한동훈이까지도 5.18에 가서 아첨하는구나. 이거 진짜 우리가 믿고 기대하고 희망할 수 있는 그런 자유우파 정권인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찬반의 그 득실의 문제는 참 따지기 어렵습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여러 차례 뭐 국민이나 시청자 앞에서 얘기했지만, 저는 광주의 단초에 광주 사태에 벌어지는 그 주역들의 움직임은 존중합니다. 저는 또 당시에 현장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대한민국 현장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좀 부족합니다만 미국 현지에서도 많은 그림을 봤어요. 대한민국에 소개되지 않았던 뭐 UPI, AP, AF의 사진, 동영상 많이 봤어요. 많이 봤어요. 근데 감동적이고 격렬한 그 데모에 대해서는 박수를 많이 쳤는데, 다만 그것이 북한에 의해서 뭐 개입이 됐느냐 안 됐느냐 하는 문제는 정확하게 좀 국민 모두가 납득할 만큼 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광주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라고 광주 현지에서 만들어진 사람들이 국민적 어떤 공감을 못 받아. 자기들끼리 하다가 그냥 비용 나눠 먹고 적당했다. 문제 없다. 그런 거 없다. 잃어버리고 만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그걸 넘어가야 해. 특히 그 과정에서 하나만 더 짚고 가자면, 광주에서 희생당해서 목숨을 잃어가지고 망월동 묘지에 묻혀있는 사람들의 그 고결한 생명은 존중하고 우리가 떠받들여야 하지만, 왜 광주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신문 기자, 뭐 신부, 목사, 뭐 여러 사람들이 뭐 어디 가서 깔짝깔짝 뭐 좀 했다고 해서 왜 광주에 민주화 유공자로 다 들어갔냐 말이야. 이게 수천 명이야. 저는 그래서 항상 그 문제를 광주 사람들이 해결해라 이거야. 지금 간단히 말해서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선거 대책위원장 3사람 나왔죠? 이재명을 해서 이해찬 뭐 누구야? 김부겸 나왔죠? 그 이해찬 그 사람 광주 현장에 있지도 않았던 사람이 광주 민주화운동 유공자야. 예? 그것을 국민의힘에서는 공격을 못해. 이런 바보 멍청이가 어디 있냐 말이야. 어? 그렇잖아요. 도태우를 그렇게 뭐 자른다 만다고 아우성치다 간신히 눈치 보면서 슬그머니 놔두고 앞으로 한 번만 그 얘기면 가만 안 둬. 이렇게 엄포를 놓은 사람이 광주에서 가짜 유공자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이해찬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을 건들지 못하는 이런 엉터리 캠페인을 가지고 이 캠페인 제대로 되겠어?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 끌고 갈 수 있겠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저쪽에 이재명과 그 패거리들이 워낙 그냥 입만 거리면 통일 조국 뭐 어쩌고 난리 치고 뭐 북한에 가서 뭐 난리 치고 하도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그보다 더 나은 윤석열 캠프인데, 윤석열 캠프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50보 100보야. 50보 100보야. 뭐 최재형 목사가 가짜 뭐 몰래 찍은 뭐 비디오까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그 사람들이 자유민주주의 우파의 개념에 철저하지 못하다는 증거는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 쪽을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지만은 할 수는 없는 거지만
윤석열 쪽에서 선택하기가 그래. 그래서 중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대안이 없노? 이러다가 대안을 만든다고 우물쭈물하는 사람도 그거 잘 못 만들어. 그래서 이 나라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상당히 그 절망감을 가집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최선이 없으면 차선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한 얘기야. 그리고 우리 당대에서 못하면 또 10년이나 20년 후에 이 나라 민주주의가 더 활성화되고 개선될 수도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오늘 현재 북한과의 관계를 내놓고 뭐 하다가 그 뭐 누구요? 그저 비례대표 위성정당 만들다가 전영애 그 자그마한 여자 전지혜가 너무 노골적으로 하니까 눈치 보니까 잘랐더라고요. 또 그 다음에도 무슨 여자 뭐 아니 이런 사람을 더불어민주당에 비례대표로 올려주고 상위 번호에 올려서 예우를 하겠다는 이런 발상법을 가진 사람들은 이 나라의 친북 인사들의 표도 자기들이 모아서 가져가 먹겠다는 그런 배짱 아닙니까? 그러다 하도 난리치니까 두 사람 잘랐어요. 자른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전부 용서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언젠가는 민족 문제는 심각하게 되기 마련이지만은 적어도 이 나라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정도의 왔다 갔다 하는 정치적 태도는 용납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들의 목입니다. 이건 국민들의 목인데 그 과정에서 국권을 잡고 싶다고 난리친 사람들의 그 본심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한없는 어떤 절망감과 의구심을 가집니다. 또 하나는 이건 조금 논외의 얘기지만 지금 의사 지원 문제가 지금 당대의 이슈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이 이슈를 제공하는 것이 총선을 승리로 끌어가는 어떤 아주 어떤 신의 한 수라는 생각으로 이 정부가 끌어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과연 그럴까 하는 질문이 제기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마 한동훈의 그쪽에 그 캠페인에서는 특별하게 내세울 곳이 없으니까 의사 문제를 내세운 걸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원칙적으로 의사를 증언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아요. 지금 의사들 그건 난리 법석 치고 지들의 기득권 잡으려고 하는 게 뻔해요. 그런데 그런 문제 그런 입장에서 그 정부가 그 문제에 대해서 단호한 입장을 취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는데 이 어리석은 백성이 이것 때문에 자꾸 표심이 흔들려지지 않는가 하는 것에 저는 걱정. 이 전략적으로 이게 맞았냐? 선거 끝나고 그건 뭐 한 것은 못 한 거냐? 이 계산은 앞으로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좀 당 걱정할 건 아니지만 이거 이래갖고 손익 계산이 제대로 될 것인가? 그리고 요새 의사 서울의대 교수 전원의 사직서를 낸다고 엄포를 놨더라고요. 18일까지인가 없으면 자기도 사직서 안 내겠다. 아니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중간에 혹시 타협이 된다면 모르겠으나 만약에 그 5개 의과대학 교수들이 전부가 사표를 낼 정도로 그렇게 사태가 악화되면 이 민심이라는 게 또 왔다 갔다 해. 응? 그거 하나 사전에 정리 못하고 사퇴하도록 만들었느냐. 왜 사퇴를 벌린 그 사람들은 욕을 안 해. 우리 백성이 이 유권자는 그래요. 표 가진 사람은. 저도 개인적으로 세상을 떠났지만 제 집사람이 몇십 년 의사로 됐고 제 처제도 의사였고
제 막내 처남도 지금 어디서 어느 큰 병원에 내과 과장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그마들하고 얘기하면서 얘기 안 해요, 걔들. 걔들 하면 매형 뭐 어쩌고 설명하게 CL 때문에 소리 말하고 난 말을 안 해버리는데, 의사들이 자기들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득권이라는 게 뭡니까? 수가 적기 때문에 보험금 많이 받고 그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대부분의 의사들이 말이야, 뭐 성형이니 뭐니 이런 데 많이 가. 핵심적인 생명을 다루는 데는 별로 안 가려고 그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의과대학을 만들 때 적어도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반드시 시골에서 공공의를 매년 해야 한다. 그런 그 강제 조항을 좀 붙여야 합니다. 요새 그냥 개나 고동이나 그냥 시험 봐갖고 의과대학 가려고 난리 법석을 쳐. 이 잘못하다가 외국에서 의사를 수입해야 할 경우가 있어요. 옛날 미국도 한국 의사들 많이 수입하지 않았습니까? 분쟁이 많아서 그런 겁니다. 거기서도. 그래서 의사들도 너무 속이 빤히 보이는 그런 짓거리 좀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의사가 지금 제 방송을 듣는다면 좀 반성하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그래가지고 조금 뭐 밖에서 그 에머전시에 일하는 놈 배신자라고 막 몰고 말이야, 아마.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것이 과연 이 선거 전국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 난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걱정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재명이가 또 별일 다 벌리는 사람이 나중에 엉뚱한 다른 소리 할지 해가지고 또 사람을 몰아갈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 선거 전력에 몰두하는 것과 같은 강도로 의사 문제를 조속하게 빨리 해결하도록 윤석열 대통령이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하고 싶은데, 윤석열 정부나 한동훈이가 계속 선거 부정 문제에 대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말은 적당히 해요. 근데도 정부의 가장 중요한 거 다시 반복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도장을 가지고 날인 딱 하고 인주에 묻혀 딱 찍는 이것을 투표관리관이 하지 않는 한 그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하는 건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선입니다. 그건 마지노선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재명 경우는 이건 좀 높아심일지 모르지만 이재명이가 지금 선거를 저래갖고 제가 하기는 폭망할 것 같아, 느낌이. 하는 것이 보니까. 우선 이낙연 세력이 그만큼 떨어져 나온 거, 그리고 마음에 안 드는 거 한 31명째 거의 다 잘라버린 거, 이것만 스스로 손을 잘라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160명 중에 적어도 한 40명 정도는 그런 식으로 잘라서 4분의 1이 잘라진 거야. 과장하지 않아도. 그러면서도 큰 소리 뺑뺑 치고 있는 것을 보면 저 사람이 뭐가 믿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은 선거 부정이에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감시 감독을 잘하세요. 왜 사무총장이 그걸 관리를 못합니까? 가보니까 그 사람 한통속이 된 것 같아. 참나, 하늘로서 참 앙천대소를 해야 하나. 그래서 요약하자면 각 당이 선거 참관인을 철저하게 집어넣는 운동. 그러니까 적당하게 뭐 나이 든 사람 아주머니 할머니들 제가 과소평가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 좀 단단한 사람, 문제가 되면 시비를 걸 수 있는 이런 선거 참관인을 넣으세요. 그냥 적당히 사람들 하루 종일 앉아서 뭐 돈 몇 푼 받고 앉아 있는 거 잘 안 하려고 하니까 나이 드신 분, 처음 자는 분들이 앉아서 그냥 앉아 있다가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을 젊은 사람이 좀 집어넣고, 그리고 사전 투표를 좀 적게 안 하는 방법. 본투표에서 직접 하는 캠페인을 벌리세요. 이런 것을 벌리는 것은 제가 누누이 이낙연 신당에도 그 얘기 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을 하면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굉장한 지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건 정말 신의 한 수야. 신의 한 수야.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그거 일이 꼬 마치고 후보 조정하고 하느라고
아마 그런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는 것 같아. 구체적으로 이낙연 신당이 어떤 미래, 새로운 미래가 어떤 미래인 걸 아직 밝히지 않았어. 예? 밝히지 않았어. 이재명의 방탄만 지어줘야겠다. 그게 새로운 미래예요? 새로운 미래를 밝혀야 블루프린트를 보여줘야지. 그래서 사람의 자질을 심판받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은 이제 개인 이재명, 정치인 이재명이 그의 생애에 어떤 의미의 마지막 결사항전을 벌리는 전투를 이제 시작한 거예요. 전투를 시작한 건데 아마 제가 몇 년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재명은 성공하든 실패하든 간에 한국 역사의 한 페이지를 상당히 크게 장식할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걸의 난이니 무슨 누구의 난이니 하는 것처럼 아마 이재명의 난이라고 붙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건 이재명 본인에게도 내가 전달해 주고 싶어요. 사람은 항상 최악의 경우에서도 자기가 마음 딱 돌리면 진짜 광명대대로 나가서 역사의 순리에 순응하는 길이 얼마든지 있다 하는 것을 이재명도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이재명이가 어디 가서 찬조연설 하랴, 재판에 나가랴, 그리고 선대위원장 회의하랴 해서 재판을 미스하고 해서 오늘 욕먹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적당한 기간에 앞으로 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당연히 그러겠지만 재판에 나온다 안 나온다 그런 거 다음 주만 해도 5번인가 나가야 한다. 선거를 사실상 하기 어렵죠. 그런 것은 그 사람을 지지하건 안 하건 간에 그 정도는 법원에서 예의를 갖추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요. 그런 걸 가지고 정과 부정, 선과 악이 대립하고 진실이 대립하는데 방해를 받는 것은 올바르지 않는 조건이다. 그래서 그 얘기했더니 저 보수파자 야 이재명이 옹호냐고 난리법석을 치더라고요. 저는 페어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사직 당국에서 결정할 문제인데 그건 대통령도 사직 당국에 그렇게 요청하세요. 대법원 이제 그렇게 하는 걸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 명령이 아니니까 그러면 윤석열 손해볼 거 없잖아요. 응? 그래도 너 그렇게 페어플레이 하려 한다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니까 그래서 아무리 나쁜 정치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끌어가는 데 있어서는 최소한의 신사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 나라의 도덕을 위해서 이 나라 사회의 청명함을 위해서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